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최신 테크놀로지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미 인공지능 AI는 우리 일상에 널리 퍼져 있고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1956년에 미국 컴퓨터 과학자인 이 존 맥카티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영어겠죠.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냈고요. 그때 인공지능의 개념은 이제 인간과 유사하게 사고하는 컴퓨터의 지능을 일컫는 포괄적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후에 이제 뭐 계산주의, 연결주의, 딥러닝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면서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생활에 더욱더 퍼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50년에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항상 나오는 그 개념입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1956년에 인공지능의 그 용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존 맥카티 이게 다트머스 컨퍼런스라고 하는 데서 그 용어를 처음 제시했다라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또 컴퓨터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이때를 인공지능의 태동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뭔가 이렇게 좀 새롭게 될 것 같았는데 뭐 그렇게 썩 성능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학자들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또 연구를 갖다가 좀 안 하게 되는데 그때가 1차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컴퓨터가 조금 발전하니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성장기로다가 들어가면서 또 연구를 하게 되는데 역시 그렇게 크게 성공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2차 암흑기 상태로 들어갔다가 여기 보면 이제 자연어 처리가 가능해지고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이제 성숙기로다가 들어가면서 2016년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구글 알파고가 등장을 하고 이 알파고가 이세돌 기사하고 바둑을 둬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에 뒤질 수 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기도 했죠. 2022년에 이제 우리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생성형 AI 이가 등장을 하죠.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챗 GPT를 출시를 하면서 지금까지 인공지능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차원의 인공지능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진화 단계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또 구분을 해 보기도 합니다. 크게 이제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 초인공지능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영어로는 weak, strong, supe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지능을 기계적으로 일부 모방해서 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수준이 안 되고 인간의 지능을 일부만 이렇게 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많은 인공지능들이 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뭐 알파고도 그렇고 우리 지금 저 널리 쓰고 있는 제너레이티브 AI 이것도 역시 약한 인공지능에 속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기계적으로 완벽히 모방해서 구현한 지능이다, 인공지능이다 그럽니다. 즉 인간의 수준과 거의 이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특정 문제 해결을 하면서 사람처럼 생각하고 또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지 구현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뭐 이거 지금 우리 인공지능의 발전 그 단계를 봐서는 뭐 이게 시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인공지능은 아주 더 강력하죠.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모방하는 걸 넘어서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지능을 갖도록 한다. 그래서 뭐 영화라든지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어떤 지능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인간이 편리해지려고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는데 그 인공지능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심지어 인간을 지배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상태로 가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좀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예, 어쨌거나 인공지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죠.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동화시키는 것, 또 사람이 실수했던 것들을 인공지능이 하면은 뭐 줄어들 수 있겠죠.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 이런 거 다 인공지능한테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 인공지능은 아주 속도도 빠르고 정확도도 아주 높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다 24시간 계속 돌릴 수가 있죠. 인간은 잠도 자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계속 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연구하고 개발을 더 가속화시켜주고 있다. 빨리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등장했을 때 이제 백신이 없어서 그 백신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몇 년이 걸린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그런 백신 개발도 그냥 몇 개월 만에 뚝딱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럴 수가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4C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판적 사고력, 크리티컬 띵킹,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협력, 콜라보레이션, 의사소통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해서 요 네 가지를 앞서서 4C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역량은 꼭 인공지능 시대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유네스코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미래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을 비롯한 뭐 다양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줬죠. 또 개인 맞춤형 서비스도 가능하게 해줬죠.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영역을 가능하게 바꿔주고 있죠. 지금까지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에듀테크라는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에듀테크. 이거는 이제 에듀케이션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이제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듀테크가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그런 이제 일이나 교육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고 더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AI 에듀테크가 앞으로 이제 갈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교육의 대중화다. 과거에는 일부 정말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돈도 많이 내야지 됐고 그런 전문가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런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무크라든지 테드라든지 기타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SNS 같은 걸 통해서 교육을 아주 누구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의 효과도 더 좋아지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습을 보다 효과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하고 게임이나 가상현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아주 재미있게 또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또 위험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교육과 실생활을 결합시켜서 우리가 과거의 교육은 교실에서 배우기는 배웠지만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그런 최신 테크놀로지들을 활용을 해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공유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교육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을 또 실제 상황에서 체득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AIED, AI in Education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수 측면에서 가르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용과 정보 측면에서는 아주 전달도 아주 쉽게 해줄 수가 있고 내용이나 정보를 갖다 레코멘드도 해주고 정보를 계열화도 시켜주고 재생, 회상, 뭐 동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식의 적용, 어댑티브 태스크 맞춤형 과제죠. 어댑티브 어세스먼트 맞춤형 평가, 자기 조절 이런 것들이 다 AI를 통해서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을 우리가 교육에 적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위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맨 하위 단계가 이제 인간과 인공지능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수학 컴퓨터, 과학 이런 것들이 사실 인공지능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 나아가서 컴퓨팅 사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 이해교육, 리터러시죠. 이해교육은 리터러시입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이냐, 즉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고, 더 이제 상위 단계로는 인공지능 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뒤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이해 수업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지식, 인공지능 기반,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기초적으로 다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 활용 수업은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 이런 측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교과를 아주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거, 이런 것이 인공지능 활용 수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교과와 다른 교과를 서로 융합을 해서 하는 그런 수업, 즉 또 데이터 기반의 융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 영역들을 이 통합적으로다가 하는 이제 그런 수업이 인공지능 융합 수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교육도 이제 변화가 될 텐데요. 이미 이제 많은 그 교육 현장에서 이미 그 실현화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인공지능 로봇 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상교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학습자 중심 교육으로다가 변화되고 있고, 교육도 재미를 더해서 정말 동기부여를 시켜가면서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각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로봇과 교육입니다. 이미 이제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인공지능 로봇 교사가 기존의 교사 역량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로봇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더 그 뭐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량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내일이 다를 정도로다가 지속적으로다가 아주 그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일부 영역에서는 우리 인간 교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그런 역량을 발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교육 이론의 알고리즘을 갖다가 넣어주게 되면은 정말로 정말 교육에 특화된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 교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어떨 때는 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례를 갖다가 영상으로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여기서는 플레이가 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초등학교 영어 수업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선생님 역할까지 맡기 시작한 건데요. 교육부도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서구 지역 초등학교 거점 영어센터. 아이들이 작은 바구니를 들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들어봤습니다. Do you know BTS? How do you spell Lego? Lego is spelled L-E-G-O. 인공지능 스피커와 함께 영어로 묻고 답하며 대화하는 중이었습니다. AI 스피커는 스펠링과 발음, 단어의 뜻은 물론 번역까지 묻는 대로 척척 대답합니다. 새로운 수업 방식에 아이들은 흥미로워합니다. 뭔가 더 신기해서 더 집중이 더 잘 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로 대화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동으로 뭐 문법적 능력이나 이런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상교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상교실은 이 VR, Virtual Reality, 또 AR, Augmented Reality,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는데, 이런 기술이 뭐 아주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교육하고 접목을 하면서 전 세계 학생 또는 교사하고 연결해서 양방향 수업도 가능하게 해주고, 또 디지털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상호작용도 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런 VR, Virtual Reality를 활용했을 때 과학이나 역사 같은 과목에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의 실험이라든지 역사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장면들, 이런 것들을 Virtual Reality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말로만 듣던 것보다는 실제 가상이긴 하지만 학습자가 직접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VR이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AR도 역시 현실 환경에 가상 물체를 등장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학생들의 공간 지각 능력을 높인다든지 또 몰입을 극대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이나 과학 이런 과목에서 AR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게 이제 스크린 양궁입니다. 뭐 우리 스크린 골프도 있고 스크린 야구도 있고 막 그러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바람이 부나 밖에서 안 하고 실내에서 이런 것 체육 활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시간. 학생들이 운동장이 아닌 VR 스포츠실에 모였는데요. 이곳은 가상현실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 시설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운전면허 연습할 때도 이런 거를 자전거 활용을 해서 페달을 굴리며 연습을 할 수도 있죠. 마치 들판을 질주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도 있죠. 운동기구를 선택할 때마다 자신의 NFC 카드를 대면 운동 기록이 누적돼 개인의 향상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는 양궁입니다. 게임을 하듯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친구와 대결을 펼칠 수도 있는데요. 신중히 활시위를 당기고 쏘면 점수가 나타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텔레프레젠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텔레프레젠스죠. 멀리 있는 것을 프레젠스가 존재하게 한다 이런 의미죠. 이거는 이제 화상회의를 한 단계 이제 끌어올린 이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가자가 실제로는 뭐 저 멀리 있는데 지금 내가 있는 이 강의실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건 이제 가상현실 기술하고 인터넷 기술을 서로 결합해서 만난 건데 학생과 교사가 실제로 만나고 있는 것처럼 연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는 서로 원격에 있지만 실제로 원격에 있지만 현실에서 이렇게 서로 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원격으로 불러와서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텔레프레젠스 기술인데요. 우리 주변의 텔레프레젠스를 이필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이클 잭슨 헌정 앨범 발매 기자회견장. 진행자가 미국에 있는 제작자를 부르자 의자에 앉아 있는 백발의 노인이 무대에 나타납니다. 왜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됐는지. The whole project's going to be internationally global. 이분은 실제로 미국에 위치하고 있는 with a 거예요. tribute to Michael Jackson. 검은색 천막 앞에 앉은 제작자를 촬영해 어두운 배경의 홀로그램 극장에 띄워주면서 10,000km 떨어진 LA의 제작자가 마치 서울의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고 있는 겁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직원들이 AR 장비를 머리에 쓰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안경 속에서는 오늘의 회의 안건과 가상현실로 만들어낼 방의 모형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화로 연락하자 분당의 직원들도 AR 장비를 착용한 뒤 회의에 참석합니다. 지금 여기 당구대도 좀 이상하네. 당구대 위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텔레프레젠스는 화상회의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용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5G 통신이 도입되면서 같은 장소에 함께 있는 실감 효과의 구현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봤을 겁니다. 홀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투명 스크린을 활용한 기술로서 인간의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마치 무대에 실제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싸이가 있죠, 우주인도 있죠, 과거의 어떤 뭐 그 무덤에서 나온 이게 뭐 병마용에서 나왔나요? 하여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여기도 뭐 좀 이상한 사람도 있고 등등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싸이의 춤을 추게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도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콘텐츠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이건 이제 동작 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건데 여러분들 아마 닌텐도 위라고 하는 거 아마 써본 사람도 있고 그냥 써보진 않았어도 어떤 건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막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갖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화면이 작동을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 대처 훈련이라든지 조종사, 우주 비행사 등을 훈련시킬 때 되게 위험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교사와 학생의 경계가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그 다양한 SNS 등을 통해서 지식이 누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수자지만은 유튜브나 또 다양한 AI 이 콘텐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내용을 학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배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구나 학생도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는 어디 클릭만 하면은 필요한 콘텐츠를 다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SNS가 이제 교육하고 결합이 되면서 아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학습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인포멀 러닝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다. 인포멀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포멀 러닝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포멀 러닝이라는 건 주로 우리가 학교에서 하는 공식적인 교육, 형식적인 교육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형식적인 교육 아닌 것들이 다 인포멀 러닝인데 우리 기업에서는 이거를 또 이제 온더잡 트레이닝하고 또 좀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써먹는 건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인포멀 러닝 20%, 그다음에 온더잡 실제 일을 하면서 배우거나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이 70%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SNS를 통한 인포멀 러닝이 훨씬 더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콘텐츠도 필요하면 바로바로 만들어서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교과서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교과서에 그 책이잖아요. 거기에 콘텐츠가 업데이트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화되면서 아주 짧은 시간에 최신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전통적인 학교, 우리 지금 보는 이런 학교가 없어질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과거부터 많은 미래학자들이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학교는 없어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없어지진 않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서 없어지는 거지 기술이 발전했다고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거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크라고 하는 거 우리 전에 한번 또 배웠었는데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뭐 플립드 러닝 이런 방식의 어떤 수업도 등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의 대안학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트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 있는 거고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대안학교를 갖다가 하고 있고 아주 개인화된 학습을 지향하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또 대학 수준에서도 이 미네르바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다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6개 지역인가요? 전 세계의 6개 지역을 한 학기씩 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있는데 수업은 다 온라인으로 하고 토론도 온라인으로 하고 하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게 학습을 하는데 그 신문에 한번 나온 기사로는 서울대학교 떨어지고 미네르바에 합격을 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미네르바를 훨씬 더 쳐주기도 합니다. 또 일본에도 이제 모든 학교 생활을 온라인으로 하는 고등학교가 N고등학교라고 하는 게 있고요. 모든 교사 학습 활동, 방과 활동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학교가 있고 또 실리콘밸리에 싱귤레리티 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 이제 10주간 이제 교육을 받는 건데 나사나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어쩐 뭐 아주 상당히 지원을 해주면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이제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또 나노 디그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나노는 아주
그 초소형을 갖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학사학위를 받으려면 우리 거는 130학점을 이수를 해야지만 됩니다. 근데 나노디그리는 그냥 몇 과목만 이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그 수요자 중심의 그런 운영을 하는 것이 대한학교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어댑티브 러닝, 즉 개인 맞춤형 학습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룹으로다가 이렇게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룹을 하긴 하지만 개개인의 수준, 특성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학습을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나노디그리 프로그램은 아주 뭐 그 실리콘밸리에서 특히 이제 웹 개발, 또 모바일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떤 기업에서는 실리콘밸리 어떤 기업은 이런 그 나노디그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채용을 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합니다. 교육과정도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과거에 수렵 채집 시대부터 농업 시대, 계급 형성 시대, 산업혁명 시대, 지금 인공지능 시대까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각각 시대가 이제 특성이 달랐었죠. 거기 특성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또 해왔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지만 됩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제 교육이 위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2016년에 구글 알파고가 등장을 하고 그때 또 나온 개념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거 등장했을 때 처음에 어떤 류의 직업이 없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 1순위 중에 하나가 교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사라는 직업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없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우리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을 해보자. 특히 교육에서 우리는 과거에 교사가 이런 암기 위주의 교육을 주로 해왔어요. 즉 교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생은 그것을 수용을 하고 또 장기 기억에 저장을 하는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리고 장기 기억에 있는 거를 인출을 해서 기억을 해내는 이런 테스트를 해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공지능이 잘 하는 거고, 인간이 몰라도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들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강조되는 교육이 STEM 교육입니다. STEM.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의 머리 글자를 따서 STEM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아트가 붙어서 STEA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결국 이제 창의 융합 인재 육성을 위한 어떤 교육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이 결합된 하나의 수업에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 스템 교육들이 필요한 이유는 스템 교육이 나가서 스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시대, 지금 현재 시대에 인사이트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것이 인문학과 예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인문학이 아주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더라. 왜냐하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소양을 갖다가 길러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인문학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었죠. 또 코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코딩은 꼭 뭐 IT 전산 개발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컴퓨터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 없이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컴퓨터와 소통을 해야 되는 이게 필수적이 됩니다. 스티브 잡스도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과정을 외부로 드러내는 수단으로 프로그래밍을 활용을 해야 된다. 즉 프로그램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런 언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게임하고 교육이 결합이 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 있고 게임 자체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게임 러닝, 게임 학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출생 시기별로 이렇게 특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베이비 부머, 또 X세대, 밀레니엄 세대, G세대
여러분들은 아마 주로 여기에 이제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은 2020년 이후에 전 세계 현장 인력의 50%를 밀레니얼 세대가 차지합니다. 밀레니얼 세대 여기죠. 근데 이게 이제 벌써 몇 년이 지나면서 이 G세대가 이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MZ세대, M세대와 G세대가 합쳐서 MZ세대가 노동시장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 베이비 부모나 X세대는 이제 서서히 은퇴를 하는 이런 이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MZ세대는 기본적으로 게임 제너레이션, 즉 게임 세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MZ들은 여러분들은 교육하고 놀이가 아주 자연스럽게 결합이 된 이런 상황에서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많이 했었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연스럽게 또 학습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일상생활에서 게임적 요소들이 가미된 그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게임 교육은 게임 러닝과 게이미피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게임 러닝은 게임 자체가 교육이 되는 겁니다. 예컨대 한글 타자 연습하는 거, 한글 프로그램 타자 연습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게임 러닝 또는 게임 베이스드 러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 프로그램 속에 게임적 요소가 가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컨대 어떤 보상이라든지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게이미피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게이미피케이션에 활용되는 게임 메카닉스라고 되어 있는데 포인트 점수 주는 거, 리워드 보상해 주는 거, 규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할 때 교사학습 과정에 녹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영상을 하나 볼까요? 이제는 선생님이 너희들이 정말 한 명씩 다 아는지 확인을 할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탈출 게임인데 요거는 선생님이 한 명씩 다 확인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맞췄어. 그럼 선생님이 탈출이다. 그러면은 저기 나가면 섬이 있을 것이야. 거기 앉아서 두 번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까 집밥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김치, 참기름 문제가 있어요. 이번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본수의 계산으로 정확한 레시피를 찾는 것이었죠. 도입에 나왔던 문제를 활동지에 푼 다음 선생님께 개별 확인을 받고 정답이 맞으면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김치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시고 된 사람 네. 뭔가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게임을 우리가 문 앞으로 가지고 오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많이 쓰고 있는 Generative AI, 생성형 AI를 교육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한번 또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성형 AI는 뭐 사실은 지금 너무나 많은데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다 구분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텍스트 제너레이션, 예. 텍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또 이미지 제너레이션, 비디오 제너레이션, 뮤직 제너레이션 거기에 이제 그 생성 AI 종류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하죠. 사실 여러분 이 그림도 이제 생성형 AI로 만든 겁니다. 네. 활용 예시도 보면은 조금 더 유형을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활용 예시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 대표적인 그 유형들이 이제 종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아주 많은 그 생성형 AI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이런 서울 유수대학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규모 온라인 대면 시험에서 AI를 활용한 정황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조금 이거 고민을 좀 해볼 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AI 컨닝 사태 한 달여 만에 정부에서 대학가 윤리 현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뭐 만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근데 우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은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안 할까요? 또 온라인에서 시험을 보는데 AI를 활용을 해서 답을 찾지 않을까요?
그냥 양심에 맡겨야 되나요? 윤리적인 문제로 치부를 해야 되나요? 자,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앞에서 AI가 잘할 수 있는 것과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좀 구분하자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교수학습 과정에서도 AI가 할 수 있는 건 AI한테 맡겨놓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해야지 되고, 시험도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개념도 달라져야지 되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이게 뭐 그 세상이 바뀌는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컨셉 자체는 과거의 컨셉으로 수업도 하고 시험을 보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어떤 우리 생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자, 일단 우리가 AI, 생성형 AI를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할 때 수업 전 단계, 중간에,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걸 고민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전에 우리가 이제 AI를 활용해서 수업 설계를 할 수가 있죠. 뭐 수업 그 적절한 동기유발 전략을 갖다 제안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활동을 갖다 제안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맞춤형 자료도 만들 수 있고, 또 선행학습 자료를 제작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사가 수업 준비하기가 상당히 편해졌어요. 수업을 하는 중에도 AI가 튜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명의 교사가 많은 학생들을 갖다 일일이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 AI를 활용을 해서 하자. 또 문제 중심 학습을 하는데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례를 갖다 만든다든지, 또 창작 실험 활동도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실시간 피드백도 AI가 줍니다. AI한테 물어보면 AI가 답을 잘 줘요. 또 내가 한 것에 대해서도 학습자가 학습 그 수행한 결과를 집어넣어주고 AI한테 피드백을 달라고 하면 또 아주 잘 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난 다음에 뭐 개인 맞춤형 복습을 갖다가 제안해 준다든지, 심학습을 추천한다든지, 자기 주도 연구를 지원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AI를 갖다 우리가 수업에 활용할 때 좀 고려를 해야 될 점들도 있죠. 먼저 교육 목표 학습 설계 측면에서 학습 목표와 정합성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AI뿐만이 아니고 모든 테크놀로지, 모든 수업 방법이 결국은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에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무엇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거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설명식 수업도 하고 테크놀로지도 활용하고 뭐 여러 가지 갖다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야지 되고요. 학습자 측면에서도 AI 리터러시 수준을 좀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자가 AI 리터러시를 갖추고 있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필요하면은 AI 사용법이든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또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설계를 해줘야지 되고요. 접근성, 즉 특정 AI가 유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그거를 쓰고 유료를 쓰고, 어떤 학생은 유료가 아닌 걸 쓰고, 이러다 보면 또 공평성에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기술 운영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뭐 도구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갖다 또 고민을 해봐야지 됩니다. 나가서 평가나 피드백 측면, 아까도 그 평가에서 부정행위 얘기했지만은 평가 기준을 좀 명확해야 되는데, AI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낸 것보다는 그 과정에서 어떤 분석을 했고, 어떻게 수정을 했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과정을 좀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I를 활용하는 범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AI를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는지라는 것도 학생들에게 기준을 설정해서 명백하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도록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절 윤리 문제,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AI가 업데이트되면서, AI는 뭐 아주 뭐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 나날이 발전하는 AI 속도에 따라서 수업 전략도 우리가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피드백, 즉 예를 들어서 AI를 학생이 활용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구나, 그렇다 하면은 내가 학생들에게 학생들하고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AI는 이제 파트너다, 이거를 쓰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AI는 반드시 쓸 겁니다. 여러분은 쓰지 말라도 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잘 써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 과의존하는 거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해야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의 교원은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원의 역할이 인스트럭터로서의 역할,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 인스트럭셔널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교원의 핵심 역량을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다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인공지능 지식 이해, 또 기술 구현 역량이고 인공지능 수업 설계 역량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그게 이제 구분해서 세부 역량을 이렇게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요. 교수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기술을 교육적 맥락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결국 인공지능에 대한 TPEC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TPEC이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다가 Technological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라고 합니다. 기술적이고 교육적이고 내용 지식이다. 즉 특정 기술을 활용을 해서 특정 내용을 잘 가르치는 이제 그런 역량인데, 요 모형은 요게 이제 CK 컨텐츠 나리 내용에 대한 지식이죠. PK 가르치는 교수법이죠. TK 테크놀로지 활용하는 능력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요 각각의 오버랩이 되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궁극적으로 이 전체를 포괄하는 능력이 TPEC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TPEC은 테크놀로지컬 요거를 AI로다가 바꾸면 AI 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교원은 AI 팩을 갖춰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서 교학 설계, 실행,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춰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교육은 다양한 교과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특정 교과에서 그 해당 교과의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 것 외에도 AI의 소양을 함양하는 것까지 이제 목표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문제 결력과 창의력 함양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문제 결력과 창의력 함양은 이제 기존 융합 교육에서 추가로 목표하고도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도록 할 것이냐, 여기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 결국 학습자와 학습자와 AI의 협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를 전면 도입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조금 상황이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클릭해 보면은 캐리스의 디지털 교과서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에듀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하위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여러 메뉴들이 있고, 과거에는 좀 다르게 더 이렇게 아주 크게 사이트가 만들어서 이제 교사 학생들을 지원을 해줬었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 자료로 이제 법적인 지위가 격화가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사람들 요 캐리스의 요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이제 과거의 사이트에 있던 내용입니다. 아주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을 했었죠. 이런 이제 특성도 이렇게 있었고요. 또 추진 방향도 개인 맞춤형, 흥미와 몰입, 다양성과 데이터 기반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학생 입장에서는 맞춤형 콘텐츠로다가 학습을 하고, 교사 입장에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수업을 디자인해서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지원해주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고, 학부모는 자녀 활동 정보를 풍부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현장, 이런 걸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또 학생과 교사와 또 공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제 디지털 텍스트북을 활용하면 저런 서비스를 다 제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 학교에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죠. 앞으로 이렇게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8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교과를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보류가 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크놀로지는 계속 발전합니다. AI도 더 발전을 할 겁니다. 우리가 그런 AI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런 건 이제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예? 어떤 백이냐? 인간이 왜 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왜 교육을 받습니까? 왜 교육을 해야 됩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지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교육 그냥 해왔으니까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교육을 해야 될까? 이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나? 이런 부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교육을 아마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꼭 학교라는 데서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목적, 교육의 목적을 한번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테크놀로지나 방법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특정 테크놀로지, 특정 AI를 활용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리드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